나는 가난한 시골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나를 혼자 키우신다고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어머니와 단둘이 사는 것도 나름 행복했지만 이 조용한 마을에서 나는 평생 살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가난을 벗어나고 싶었고 성공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멋진 남자랑 결혼도 하고 싶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못 먹어도 고하는 성격이라 무작정 서울로 올라가는 기차에 몸을 실었습니다. 새벽이라 멀리서 해가 뜨는 모습을 보고 있으니 마음이 조금 편해졌습니다. 내가 가진 건 작은 보따리 하나뿐. 정호가. 어디선가 부르는 어머니의 목소리에 화들짝 놀랐지만 애써 외면하며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엄마 반드시 성공해서 올게요. 엄마 나중에는 꼭 내가 효도할게요. 속으로 수백 번을 외치며 다짐했습니다. 서울역에 내린 순간 사람들의 바쁜 발걸음과 눈부신 불빛이 나를 덮쳤습니다. 순간 두렵고 어디로 가야 할지 눈앞이 캄캄했지만 이대로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당시 여자아이를 잘 받아주는 곳이 없었기 때문에 시장, 공장, 식당 등 안 가본 곳이 없었습니다. 닥치는 대로 문을 두드리고 일하게 해달라고 매달렸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엄마 또래의 아주머니가 운영하는 국밥집에서 청소와 설거지를 하고 가게에 딸린 쪽방에서 생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비록 한 사람 누울 자리밖에 안 되지만 저에게는 천국과도 같았습니다. 아주머니는 어릴 때 자녀를 잃고 혼자서 억척같이 사셨기 때문에 저를 딸처럼 대해주셨습니다. 물론 일할 때는 엄하게 대하셨는데 사람 입에 들어가는 것은 장난치면 안 된다고 늘 입버릇처럼 말씀하셨습니다. 점점 일하는 게 재미있어졌고 아주머니 또한 국밥에 들어가는 아주머니의 비밀 레시피를 가르쳐 주시며 사람들에게 아주머니의 수제자라고 농담 삼아 얘기하시기도 했습니다. 너 같이 젊은 애가 일만 해서는 안 돼. 라고 말씀하시며 주머니에서 야학 전단지를 건네주셨습니다. 몇 번이고 거절하며 지금 일하는 게 제일 행복하다고 말씀드렸지만 당장 알아보지 않으면 내쫓아 버린다고 으름장을 놓는 바람에 하는 수 없이 야학 전단지에 나온 주소로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새로 오셨군요. 어려운 거 있으면 언제든지 제가 도와드릴게요. 정말요? 감사합니다. 그날 나는 운명적으로 야학을 운영하는 민수 씨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은 참 다정하고 따뜻했습니다. 키도 180쯤 되어 보였고 준수한 외모로 어느 여자가 봐도 첫눈에 반할 만했습니다. 나는 처음으로 서울에서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우리는 시간만 되면 서울 외곽을 다니며 데이트했습니다. 민수 씨가 가게로 놀러 오면 마치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서빙, 홀할 것 없이 열심히 일을 도와주었습니다. 그런 민수 씨의 모습에 아주머니도 민수 씨를 굉장히 마음에 들어 하셨습니다. 그리고 1년 정도 지난 후 민수 씨가 진지한 표정으로 제 손을 꼭 잡으며 정호가, 우리 같이 가게 하나 차려서 행복하게 살까? 이건 경상도 말로는 내 알을 낳아도라는 말인데 지금 생각하면 정말 형편없는 프로포즈였습니다. 그런데 당시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얼마나 빨리 뛰는지 경험하신 분들은 이해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오빠랑 같이라면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대답하고 우리는 조촐하게 결혼식을 했습니다. 아주머니가 우리를 예쁘게 봐주셔서 아주머니 레시피로 된 작은 국밥집을 하며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나는 이 사람이 평생 나를 지켜줄 거라고 믿었습니다. 결혼 후 몇 년 동안 우리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작은 가게를 운영하며 열심히 살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남편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술을 먹는 횟수가 잦아지고 연애 때 느꼈던 따뜻함이라고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남편은 처음엔 단순히 의심하는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의심은 점점 커졌고 결국 제 몸에 손을 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어디 갔다 왔어? 거짓말 하지 마. 너 딴 남자 만난 거 아니야? 분명 딴 놈이 생긴 거야, 분명. 오빠, 정말 왜 이래? 제발 우리 예전으로 돌아가면 안 돼? 아니, 오빠 치료받자 내가 도울게. 오빠, 우리 아이들도 있는데. 이렇게 살면 안 되잖아, 오빠. 그럴수록 남편은 더더욱 저를 학대했습니다. 저에게 만족하지 않고 그 폭력은 아이들에게까지 이어졌습니다. 아이들이 맞고 있는 모습은 차마 눈뜨고 보기 힘들었습니다. 나는 도망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만 사라진다면 아이들도 안전할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아이들만은 살려야 되겠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서울에 올라올 때를 생각했습니다. 보따리 짐 하나만 달랑 가지고 집을 떠났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로 가방 하나만 들고 모두가 잠든 새벽에 집을 나섰습니다. 천사 같은 두 아이의 얼굴을 번갈아 떠올리며 엄마를 절대 용서하지 말라고 속으로 외치며 아무도 찾지 못하는 곳으로 도망가야 했습니다. 세월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나는 가게를 차려 나름대로 자리를 잡았지만 늘 가슴 한 구석이 허전했습니다. 우리 아이들 동비동이는 잘 지내고 있을까 걱정하며 하루라도 편한 밤이 없었습니다. 이제는 주로 홀 카운터에서 손님들 응대하는 일만 하다 보니 가게 오시는 손님들을 유심히 살피는 버릇이 생겼습니다. 그러던 중 유독 한 가족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무리 세월이 흘렀어도 내 아이를 못 알아볼 수가 없지요. 동비였습니다. 계산하고 가족들과 나가는 동비의 뒤를 쫓았습니다. 가게에서 그리 멀지 않은 허름한 빌라에 살고 있었습니다. 순간 숨이 막혀 견딜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가까운 곳에 내 아이가 있었다니. 내가 지금이라도 내 아이들을 도와야 해. 그렇게 생각하고 동비가 사는 빌라 근처를 매일이고 찾아갔습니다. 동비와 그저 몰래 손주들을 불러 맛있는 것도 사주고 장난감도 사주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난 어느 날 손주들을 데리고 근처 분식집에서 떡볶이를 사주고 있는 모습을 동비에게 들키고 말았습니다. 누구시죠? 누구신데 저희 아이들에게 혹시 동비야. 우린 엄마 없이 컸어요. 이제 와서 무슨 낯으로 찾아오신 거죠? 나는 그저 먼 발치에서 보는 것만으로도 만족하는데 그들은 나를 외면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아이들이 아니면 손주들이라도 내 마음을 알아줄 거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저의 마음을 알고 하늘이 감동했는지 동비가 동생 동희를 데리고 제가 운영하는 국밥집으로 왔습니다. 한동안 아이들을 껴안고 우느라 한마디로 못했습니다. 그 후 아이들에게 쉴 새 없이 질문 공세를 퍼부었습니다. 손주들 이름은, 직업은, 며느리들은 어떤 집까지. 동비, 동희가 서로 마주보며 난감해하며 낄낄 웃어서 그제서야 저의 질문들은 멈출 수 있었습니다. 그 후에는 동비 가족, 동희 가족들을 집으로 초대하였습니다. 며느리들이 어머니 어머니 하며 먼저 살갑게 다가와줘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마치 꿈을 꾸는 것 같았습니다. 이럴 때 쓰는 표현이 맞지요. 죽어도 여한이 없다. 네, 정말 그랬습니다. 세상을 다 얻은 기분이었습니다. 이제 두 다리 쭉 뻗고 잘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며 연신 웃음이 났습니다. 후 주말마다 손주들을 대동하고 놀이동산이며 동물원 전국에 가볼 만한 곳이라고는 다 가보았습니다. 우리는 한 번도 헤어져 본 적이 없는 가족인 것처럼 주위에서 어떻게 그렇게 단란하냐며
물을 정도로 점점 유대가 깊어졌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은 정말이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이날도 여느 때와 같이 두 아이들이 가게에 와서 국밥을 먹으며 이런저런 이야기꽃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국밥을 먹으면 어릴 적 가게에서 해준 국밥이 생각이 난다며 좋아했습니다. 소주를 마시며 국밥을 먹던 녀석들이 담배를 피울 거라며 밖에 있는 흡연실로 갔습니다. 그 모습조차 사랑스러워 형제들을 따라 나가며 담배 좀 끊으라고 핀잔을 주려고 하는 순간 아이들의 대화를 듣게 되었습니다. 형, 정말 그 노친네 부자 맞아? 프랜차이즈를 갖고 있는데 부자지 못해도 100억쯤? 흐하하. 너희 설마 돈 때문에 나를 찾은 거니? 나는 한순간에 모든 걸 깨달았습니다. 이들이 다시 나를 찾은 이유가 돈 때문이라는 것을 나를 찾은 게 아니라 돈을 찾은 거라고. 저는 다시 결심했습니다. 내 재산은 더 이상 탐욕스러운 아이들에게 남길 수 없다는 것을. 저는 저의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했습니다. 아이들을 만나기 전부터 결심하고 있던 일인데 그것을 좀 더 앞당겼을 뿐입니다. 어느 장학재단에 기부하고 절대 이름을 알리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한 시골로 내려왔습니다. 어머니와 살던 때가 생각나는 그런 곳입니다. 평생 하던 게 국밥이라고 이곳에도 작은 가게를 차렸습니다. 얼마 전에 퇴직한 부부가 찾아와 비법을 배우고 싶다고 가르쳐 달라고 합니다. 나중에 부부가 국밥집을 차릴 거라고. 남은 인생은 조용히 보내려고 했는데 그래도 과거 국밥집 아주머니를 만나 저의 인생이 바뀐 것처럼 저로 인해 저 부부의 인생도 바뀔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겠습니다. 저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가족이란 무엇일까요? 이 영상이 가슴 아팠다면 좋아요 앤 구독 부탁드립니다.